전쟁의 서막. 승자는 아무도 모른다. 서울. 맹주 없는 땅에 남겨진 이름은 충북. 문재인 후보 32.4% 예측 1위입니다. 마지막까지 고삐를 당겨라. 제주.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국을 포함한 국제 공동연구진이 찾아냈습니다. 큰 기후변화가 고대 인류의 주거지 이동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200만에서 100만 년 전 초기 인류는 안정적인 기후 조건을 선호해 아프리카에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4만 년 주기였던 빙하기와 간빙기가 80만 년 전부터 10만 년 주기로 늘어나는 큰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고대 인류의 주거지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한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가 활동 범위를 넓혀 유럽과 유라시아까지 도달한 겁니다. 연구진은 또 기후변화에 따른 고대 인류의 진화를 살펴본 결과 기후변화에 적응한 유럽의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가 네안데르탈인으로 아프리카의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가 호모 사피언스로 진화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The habitat suitability fluctuated on timescales of 20 to 100,000 years, which in fact corresponds to the astronomical forcings that we discussed earlier on, namely the precessional cycle Earth's axis wobble and the change in the ellipse of our Earth's orbit around the Sun. 특히 이번 연구는 IBS의 슈퍼컴퓨터 알레프로 200만 년의 지구 환경 역사를 다루는 최초이자 최고로 긴 기후 시뮬레이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연구용 목적으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이기 때문에 알레프 슈퍼컴퓨터를 사용해서 200만 년의 기후 모델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었고 세계 최초로 최첨단 기후 모델을 사용한 연속적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연구팀은 과거 100만 년에 걸쳐 이루어진 수준의 기후변화가 앞으로 100년 안에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 있어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주거지에도 그만큼 큰 변화가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인 네이처 4월호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의 시대를 얘기한 이유가 뭐냐?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자, 제가 노란색으로 깜빡깜빡 칠했죠? 저기 11시 방향에 있는 게 물고기 자리입니다. 물고기 자리 시대라고 지금 불러요. 이제 물병 자리 시대로 지금 넘어간 우리 딱 그 중간기에 껴있는데, 물고기 자리 시대의 정의라는 게 뭐냐면, 그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춘분, 약 3월 24일이죠? 그때 동쪽에서 태양이 뜰 때 어떤 별과 같이 뜨냐예요. 근데 물고기 자리 시대는요, 물고기랑 같이 뜹니다. 지금도 물고기랑 같이 떠요. 조금씩 좀 밀리고 있어요. 이제 물병으로 넘어갈 겁니다. 따라서, 지금 철의 시대를 이야기할 때는 물고기가 자주 나요. 근데 그것도 있고 뭐가 있느냐? 물고기 자리. 즉 여기 가운데 북극성은 지구랑 같이 있다고 했죠? 우리 자전축 때문에 북극성 위치가 지구에 위치를 했습니다.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 3월 24일 날 동쪽에서 태양이 뜰 때 태양과 물고기 자리가 같이 뜰 때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모든 거는 음양론으로 갑니다. 아빠가 있으면 엄마가 있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 음양론의 입각에서 얘네들이 보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물고기 자리의 탱글이, 즉 메시아는 누구의 기운으로 태어나냐? 반대편 별자리, 처녀 자리의 기운으로 태어납니다. 즉 그 얘기 뭐다? 이 물고기 자리 시대에 태어나는 메시아는 처녀 수태가 많다예요. 근데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멀쩡한 애도 애비를 숨겼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고대 차머니즘 시대 때는 모계 중심 사회니까 아버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한 컨셉들이 나오게 된 게 이런 별자리 점성술과 깊은 관련이 있지 않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동양에도 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요거는, 아이고. 15세기에, 사마르칸트에서 발견된, 천문 관측에 대한 그 지도인데, 여기 보면 서양의 황도 12궁이 나옵니다. 저기 정갈도 나오고, 궁수자리, 염소자리. 여기 보면 이거 서양의 황도 12궁이에요. 15세기예요. 예. 중앙아시아도 저렇게 나타나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15세기에도요, 여전히 서양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천문학을 배워갔습니다. 특히 그 아무르티모르 제국에서 가장 번성했던 울구르백 시절에 울구르백에게 천문을 배우기 위해서 서양에서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이 와요. 이게 나중에 르네상스에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그 그리스인들이 썼던 건데 라는 것들이 유물이 나타나요. 또 뭐가 있느냐? 더 오래된 거. AD 1116년 요나라 때입니다. 요나라 때 보면은 저기 하북성 시안화구에 보면은 거기 그 요나라
왕들의 무덤에서 서양식 황도 12궁이 나타나요. 저기 보면 쌍둥이 자리, 여기 정갈 자리, 천칭 자리, 사자 자리 다 나옵니다. 이거 서양 건데? 근데 이게 이때도 나타나요. 우리도 썼나 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 시대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멸망한 이후잖아요. 발해 시대 때. 근데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도 있었겠네? 라는 거를 추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들죠. 저거 서양 건데 왜 우리가 저걸 쓰고 있지? 그럼 그리스나 서양인들이 여기를 쳐들어왔나? 그건 아니에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요거랑 관련이 깊다고 봅니다. 이게 수메르의 황도 12궁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쓰는 황도 12궁의 그 유래는요, 바빌론이에요. 바빌로니아에서 왔는데 바빌론의 황도 12궁은 어디서 왔냐? 원래 수메르 겁니다. 여기 수메르 이름으로 제가 써놓은 거예요. 뭐 구아나, 뭐 마샤타바, 뭐 이게 뭐라고 써 있죠? 이게 써 있는데 저 의미가 뭐냐면은 뭐 하늘소, 쌍둥이, 쪽집게, 사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결국 그리스인들은 뭐다? 그냥 수메르의 별자리를 번역해서 쓰는 겁니다. 예. 결국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의 황도 12이라는 개념은 원래는 고대 수메르 문명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일본에서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랑 깊은 관련이 있는 유물과 유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신라 시대 때 그 유리잔, 그거 어디 원산지예요? 중동이잖아. 연결돼 있어요. 그건 저때 당시에도 교류가 있었다면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삼국시대에도 저 서양식, 그러니까 수메르식 황도 12궁의 개념이 우리에게도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더구나 신라시대 쿠시나메는 뭐예요? 페르시아의 왕자가 신라의 공주랑 결혼한다. 그리고 얘네들이 나중에 사산조 페르시아를 건설한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교류가 많았던 것 같아. 그럼 과연 저런 개념이 우리나라에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중국까지는 나와. 12세기까지는 나와요. 그 이전은 안 나와요.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로 봤을 때는 있었을 것 같아요. 교류는 있었어요. 확실히 교류는 있었어.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건국의 아버지들의 탄생설화가 이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추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건 투망루. 투망루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게 부여족이 세웠던 나라라 그래요. 투망루가 뭘까 하는 거예요. 한자로 보면 저거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문자니까. 몽골 말로 하면 투무르입니다. 그리고 카자고로 티무르. 그리고 이제 한국식어 아니면 고구려어로 얘기하면 다물 정도에 해당하겠죠. 이게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철입니다. 왜? 그 시대가 철의 시대예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투망루라는 이름이 나오는 걸 보고 이거 철인데. 그리고 고구려라는 나라가 건국하는데 연호가 다물이에요. 다물? 연호를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되찾는다라는 의미로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연호라는 건 말 그대로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 고구려 건국된 시기는 철의 시대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티무르랑 관련이 있는 고구려의 발음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티무르라는 발음을 한자로 다물이라 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부여국의 투망루도 원래 티무르라는 철을 상징하는 국가인데 이거를 갖다 한자 표기로 투망루라 써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서양식 그 그리스식 황도 12궁 개념이 우리나라도 알았다면은 이 컨셉은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예요. 왜 굳이 철이라는 이유를 쓰는가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유물들의 그림 디자인이 뭔가 닮아 있죠. 닮아 있고 또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집트인처럼 보이는 유물들도 나옵니다. 물론 이건 기원전 유물은 아니에요. 예, 이게 12세기인가 그때 원나라 때 유물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집트랑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유물들이 나와요. 그럼 그전에는 없었느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흉노라든가 이런 애들 보세요. 왔다 갔다 종횡무진하죠?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교류가 있었고 이 개념을 알았을 거다. 더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황도 12궁의 개념은 저쪽 유럽 그리스가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란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실크로드의 아주 중요한 교역로였기 때문에 우리는 고대 신라 시대 때도 거기를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다면은 우리가 수메르식 황도 12궁의 개념은 분명히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러한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건국의 신화에서 국가 명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우리는 그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거야. 단 아쉬운 거는 서양식 황도 12궁의 그림이 안 나왔을 뿐이에요. 지금 그걸 제가 확답을 못 드리지만 정확적 증거로 우리도 분명히 이 개념 알았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고 합니다. 예, 이게 다양한 민족이 혼혈돼서 살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이런 혼혈이 일어나느냐? 고대 제천 행사 때문에. 옛날 때에는 제가 얘기했죠. 고대 왕국이 되기 이전 고대 샤먼 시대 때는요. 모든 사람은 하늘의 북극성으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후대 왕권 국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오직 왕만 북극성으로부터 내려온다고 믿어요. 그게 여러분 한국 영화 중에 천문이라는 드라마에 나옵니다. 장영실이 세종대왕을 위해서 가마를 만들 때 요 위에 북극성 자리를 딱 그린단 말이에요. 임금님은 북극성으로부터 내려왔기니고 저는 천민이라 별이 없습니다. 뭐 이런 소리 하고 하잖아요.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는 말을 쓰고 칠성판을 밟고 이렇게 그 관을 바깥으로 이제 무덤으로 이동하고 할 때도 하듯이 모든 인간의 영혼은 북극성에서 온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북극성으로부터 오는 영혼을 취합해서
태어난 아이들 중에 뛰어난 아이를 왕으로 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고대 시대 때는 누구의 아들이 누구가 뭐가 되고 내가 아니라고 한 이유가 뭐냐? 옛날 때 왕을 선별하는 방식은요, 혈통 중심이 아니에요. 물론 지 아들이 뛰어나면 될 수는 있어. 근데 무조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왜? 아까도 얘기했듯이 1년 12개월 동안 매달 제천 행사를 해서 태어난 아이들을 경합을 시켜서 뛰어난 아이한테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천적으로 하늘의 기운을 받아야 되고 후천적으로 제한 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정식으로 경쟁을 해서 이긴 자가 다음번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혈통 승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예요. 그게 고대 샤먼사입니다. 물론 이제 왕권 국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다 없애버리죠. 왜? 나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의 천문을 보고 하는 것도 일반인들이 보면은 육갑 던다 그러고 죽여버렸던 겁니다. 오직 임금만 하늘을 독점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죠. 하지만 고대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네. 약간 왕을 선출하는 방식이 달라이라마 뽑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 사람들 다 수집해가지고 거기서 선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는 거야, 그 왕권을. 아, 그래. 좋은 날, 그렇지. 왕의 기운을 받아 태어난 아이들 중에 진짜 실력 뛰어난 애를 딱 뽑으니까, 아, 쟤구나. 우리 이번에 이 임금이 돌아가셨는데, 그 임금이 돌아간 다음에 이 길 잃은 어린 양들,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는 저 사람이구나. 하늘에서 또 아이를 내려보냈는데 누군가 했더니 쟤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전통이 유지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년월일 시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고대인들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질서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지배 계급도 딴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왜? 이거 뭐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나름 객관적인 그러한 그 지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니까. 그러나 이제 샤머니즘 끝나면 이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샤머니즘이 몰락하게 돼요. 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고등종교, 불교가 됐던 기독교가 됐던 이슬람이 됐던 이런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정치권과 결탁을 함으로써 내가 네 아들을 내가 다음번 왕위 계승자를 인정해 줄게. 우리를 국교 삼아다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대 샤머니즘이 다 전 세계적으로 붕괴돼 버린 겁니다. 즉 권력의 세습화와 함께 샤머니즘 무너져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샤머니즘의 전통을 자기네들만 세습합니다. 자기네들만. 하늘로부터 새가 내려와서 그 잉태를 시킨다고 믿었어요. 그 대표적인 거 동명왕신하죠. 부여를 건국한. 그 탕리국의 시녀가 일종의 무술이죠. 하루는 임신을 해가지고 쫓아내는데 너 왜 임신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서 빛이 배에 닿는데 갑자기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애를 낳는데 알이 태어나. 그래서 재수없다고 마구간에도 버리고 뭐 돼지우리에도 버리고 들판에도 버리고 해도 짐승들이 안 죽이고 지켜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주지요. 네가 알아서 키워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죠. 나중에 동명왕이 되죠. 근데 요 앞쪽에 스토리 이거 우리나라 그 KBS 미디어 나온 거거든요. 잘 봐요. 느낌. 이거와 이거랑 닮지 않았어요? 요렇게. 빛을 쐈는데 임신을 한다. 이 세상에 그런 임신은 없어요. 하지만 철의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그 물고기 자리 시대의 영웅은 이렇게 태어나야만 돼요. 왜? 물고기 태양은 뭐의 기운을 받는다? 처녀 자리.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창시자라고 하는 히람 아비브도 과부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Son of Widow. 고구려의 건국자 주몽도 과부의 자식이에요. 그렇죠? 동명왕 태어날 때 성령 임신이야. 빛을 쬐더니 태어났대. 그리고 징기스칸 그 조상 뭐 어떻게 태어나요? 알랑고와 빛을 맞았더니 임신을 했대요. 그런데 태어나. 전부 다 성령 임신이야. 그렇죠? 아까 여진족의 조상도 어떻게 했어요? 마찬가지죠? 까마귀가 물어자던 열매. 까마귀는 태양을 상징하잖아요. 그거 먹었더니 임신했대요. 처녀수태. 네, 예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십자가를 심볼로 썼던 이 유라시아 기마 민족들의 오래된 수천 년 된 이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 똑같은 이야기는 모든 민족의 건국신에서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처녀수태. 왜? 철의 시대니까 지금.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들이 나옵니다. 이거 스키타이 유물이에요. 우리 스키타이가 고조선이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죠. 자, 스키타이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내륙 국가입니다. 내륙 국가에서 왜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쓸까 하는 거예요. 뭐 새, 뭐 이런 거 독수리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어요. 물고기는 너무 생뚱맞잖아요. 물고기를 엄청 많이 써요. 심볼로서. 왜 물고기를 쓸까 하는 거 하고 많은 것 중에. 근데 그게요. 신라 가야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경주박물관이나 김해박물관 가보세요. 거기 가면 이렇게 신라 임금 벨트에 보면 항상 물고기 장식이 돼 있어요. 여기도 물고기가 있네. 제가 박물관에 가서 벨트를 봤거든요. 다 있더라고. 천마총에도 갔거든요. 천마총에 전시된 신라 왕의 벨트에도 거기도 물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방에 물고기네. 왜 그럴까요? 신라가 건국돼서 존재했던 기간이 물고기 자리 시대 아닙니까? 물고기 자리 시대가 대략 어떻다 그러죠? AD 1년서부터 2160년까지입니다. 대략 그 기간이에요. 그 시대에 존재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보물 제635호 경주 계림로 보검입니다.
36cm 길이의 황금 보검. 전 세계에서도 극소수로 발견된다는 검으로 왜 하필 신라의 무덤에서 나왔을까요? 이 정체불명의 황금 보검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검에 감입된 붉은색 보석인데요. 이 보석은 한반도에서는 사용한 적이 없는 석류석으로 주 생산지 또한 신라와 멀리 떨어진 동유럽이었습니다. 석유석은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주 생산지가 어디냐면 동유럽입니다. 동유럽의 그 불가리아, 루마니아, 또 조금 와서는 체코, 뭐 이쪽 지역에서 이제 주로 나는 건데 큰 거는 거의 없어요. 뭐 실제로 이게 3캐럿 이상 되는 거는 거의 채취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 황금 보검에 들어있는 거 뭐 작은 조각만 해도 뭐 2캐럿이 넘습니다. 상당한 양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특히 동로마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들에서 황금 보검과 똑같은 보석 감입 기법이 사용되어 황금 보검의 원산지가 동로마였음을 시사했습니다. 두 번째 의문점인 보검의 태극 무늬는 로마 문화를 수용한 고대 트라키아 지역의 켈틴들이 즐겨 사용한 문양과 흡사하다고 합니다. 신라의 무덤에서 발견된 황금 보검에서 나타난 동유럽의 흔적들. 그런데 이와 똑같이 생긴 황금 보검이 1928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보로보예 마을의 무덤에서 먼저 발견됐습니다. 실물 완형으로 발견된 신라의 황금 보검과 달리 카자흐스탄 보로보예 단검은 검장식의 일부분만 발견됐는데요. 그럼에도 세밀한 공예 기법과 붉은 석류석을 채워 넣은 장식이 신라의 황금 보검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합니다. 그런데 황금 보검은 왜 신라의 무덤에서 나온 것일까요? Chicken with fries, please. Chicken with f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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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cken with rice. Chicken with rice. Chicken with rice. Chicken with rice. Yeah, that's me. Cheers, mate.